1. 운명적 만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00평이 넘는 대저택이 우뚝 서 있다. 이곳의 주인은 박철수 78세의 건설업계 거물이다. 평생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재산이 자그마치 3천억 원. 하지만 이 거대한 집 안에서 그는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아버지와는 담을 쌓고 살고 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가을밤 대문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청년 김민준이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고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꽉 쥐고 있다. 경비원이 쫓아내려 하지만 청년은 완강하게 버틴다. 아침이 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의 모습에 박노인이 직접 나타난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박노인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말한다. 40년 전 박노인이 사업 초창기에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다. 그 여자는 박노인이 성공하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청년이 내민 사진에는 젊은 박노인과 한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건설회사를 막 차린 28살, 가난했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그때 만났던 한 여자 이순희. 카페에서 일하던 그녀는 박노인의 큰 꿈을 응원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박노인은 성공에만 매달려 그녀를 잊고 살았다. 박노인은 깜짝 놀란다. 그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청년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눈매와 코끝이 자신을 꼭 닮았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고 확신할 수 없어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낸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아버지를 찾아다녔다고 말한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절절하게 털어놓는다. 20살이 넘어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탐정을 고용해가며 아버지를 찾았다고 한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며 박노인의 손을 꽉 잡는다. 박노인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진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만약 이순희가 정말 아이를 낳았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은 박노인의 복잡한 심정을 알아차리고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한다. 2. 차가운 친자식들. 박노인의 첫째 아들 박상현은 47세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다. 연봉만 20억이 넘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차갑기만 하다. 1년의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그마저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와 대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어색해하며 금세 나가자고 보챈다. 둘째 딸 박은미는 44세 서울 최고 로펌의 변호사 파트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돌아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아버지와는 사사건건 부딪힌다. 특히 아버지의 구식 사고방식을 못마땅해 한다. 여자라고 차별받으며 자란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버지와 만나면 언성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낸다. 셋째 아들 박민호는 41세 유명 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다. 의사로서는 존경받지만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하다. 수술과 연구에만 몰두해서 가족들과도 소원하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간단한 처방만 해주고 끝이다. 정작 곁에서 돌봐주지는 않는다. 세 자녀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들 몫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아버지를 챙기지는 않는다. 명절에 짧게 인사하고 가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는 일일 뿐이다. 아버지가 외롭다고 해도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한다. 반면 김민주는 완전히 다르다.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 박노인의 안부를 묻는다. 혈압약, 당뇨약을 챙겨주고 식사 메뉴까지 신경 쓴다. 박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한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박노인이 젊은 시절 사업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감탄하며 들어준다. 김민준의 헌신적인 돌봄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박노인이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 검진 결과를 꼼꼼히 챙기고 의사의 설명도 자세히 들어둔다. 처방받은 약의 복용법까지 노트에 적어가며 관리한다. 박노인의 일상 패턴까지 파악해서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 식사 관리도 철저하다.
박노인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저염식 저당식 메뉴를 연구한다. 직접 요리를 배워서 박노인 맞춤형 건강식을 만들어 온다. 박노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해 온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박노인은 감동한다. 동네 사람들도 김민준을 칭찬한다. 진짜 아들보다도 효성이 지극하다며 부러워한다. 매일 아침 산책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차를 끓여드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박노인도 점점 김민준에게 마음을 연다. 친자식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김민준과는 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고생담을 얘기하면 김민준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뤄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사업 초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던 이야기,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박노인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털어놓는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 함께했던 50년의 세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한다. 김민준은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며 박노인을 위로한다. 이런 김민준이 고맙고 기특하다. 평생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김민준에게서 받는 기분이다. 3. 교묘한 접근. 김민준이 박노인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진짜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찾은 기쁨으로만 보였던 행동들이 사실은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민준의 본명은 김태식, 사기전과 산범의 프로 사기꾼이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사기를 쳐왔다. 김민준은 박노인에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들려준다.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찾기 위해 헤맨 20년의 세월을 애절하게 말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김민준은 이런 박노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어느 날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유산 이야기를 꺼낸다.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나중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며 걱정하는 척한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으니 유언장이라도 다시 써두시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정작 자신을 챙기는 건 김민준뿐인데 재산은 모두 무관심한 친자식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김민준은 박노인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기 시작한다.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고 은행 업무까지 대신 해준다. 이 과정에서 박노인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 부동산, 주식, 예금, 골프장, 지분까지 모든 자산 현황을 꿰뚫고 있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이런 관심을 고마워한다. 자식들은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 있으면서도 정작 관리는 해주지 않는데 김민준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민준은 박노인에게 슬슬 변호사를 만나보자고 제안한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서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박노인도 동의한다. 김민준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선다. 사실 그 변호사도 김민준의 공범이다. 김민준의 연기는 정말 완벽하다. 박노인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유산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마치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한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이런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김민준은 박노인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게 된다.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드린다는 명목으로 모든 재산 관련 문서를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현황, 예금 잔고까지 세세하게 파악한다. 심지어 박노인이 소유한 골프장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아낸다. 총 재산 규모가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도 이때 확인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이런 관심을 고마워한다. 자식들은 자신의 재산 규모에만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관리는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김민준은 다르다. 아버지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한다. 세무 문제는 없는지, 투자한 부동산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챙겨준다. 김민준은 박노인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설명해준다. 아버지가 소유한 강남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주는 것에 감동한다. 박노인의 마음은 완전히 김민준 쪽으로 기울어 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는 감동,
그동안 받지 못했던 효도에 대한 고마움, 친자식들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민준이 유산을 언급해도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로만 들린다. 박노인은 김민준이야말로 진정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4. 격화되는 가족 갈등. 박노인이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는 소식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 더 충격적인 건 새로 나타난 형제에게 상당한 몫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되어 있던 재산 분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김민준이 30%, 세 자녀가 각각 20%씩, 나머지 10%는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이 새로운 유언장의 내용이다. 첫째 상현이 가장 먼저 반발한다. 회사 임원으로서 체면도 있고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격하게 항의한다.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박노인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다. 오히려 아들에게 화를 낸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긴 적이 있느냐며 따진다. 명절에 잠깐 와서 인사나 하고 가는 게 효도냐고 소리친다. 김민준은 매일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친아들인 상현은 뭘 했느냐며 질책한다. 상현은 당황한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몰아세울 줄 몰랐기 때문이다. 김민준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인지도 의심스럽다며 DNA 검사라도 해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축한다. 혈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둘째 은미도 급하게 아버지를 찾아온다.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민준의 정체를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은미에게도 차갑게 대한다. 여태까지 아버지를 구식이라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거냐며 비꼰다. 은미는 아버지의 태도에 상처받는다. 셋째 민호는 의사로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다. 혹시 치매나 다른 질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냐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한다. 박노인은 이런 제안에 격분한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느냐며 화를 낸다. 김민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다며 실망한다. 가족 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세 자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다. 상현은 은미와 민호에게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은미는 형과 남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받으려 했으면서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며 반박한다. 민호는 형과 누나가 각자 바쁘다며 아버지 일은 막내인 자신에게만 떠넘겼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와중에 김민준은 더욱 박노인에게 다가간다.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자신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한다. 박노인은 김민준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한다. 진실을 찾아서. 둘째 딸 박은미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김민준을 의심한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도 마치 계산된 것 같다. 은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김민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밝혀진 건 김민준이 제출한 흑백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포토샵으로 합성한 티가 역력하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두 장의 서로 다른 사진을 붙여 만든 것으로 판명된다.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따로 찍힌 사진들을 억지로 합성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김태식의 전과 기록이다. 사기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았고 현재도 부산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동영상까지 준비해왔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노인들이 하나같이 김태식을 원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태식의 범죄 이력은 정말 끔찍하다. 2019년 대구에서 70대 할머니를 상대로 잃어버린 손자 행세를 하며 2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첫 번째였다. 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더욱 쉽게 속았다. 김태식은 할머니의 약점을 파악해서 교묘하게 접근했다. 결국 할머니는 전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다. 2020년에는 인천에서 80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번에는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다. 전쟁의 아픔을 이용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든 것이다. 3억 원을 가로채고 도망쳤지만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2021년 광주 사건은 더욱 악질적이었다. 85세 독거노인을 상대로 죽은 아들의 친구라고 접근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상처를 파고든 것이다. 아들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러 왔다며 노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4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가장 최근 사건은 6개월 전 부산에서 일어났다. 78세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잃어버린 손자라고 접근해서 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할머니는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도 회복 중이다. 김태식은 이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지만 신분을 바꿔 서울로 도망쳐 박노인을 새 타겟으로 잡은 것이다. 은미는 김태식이 사용하는 수법도 자세히 알아낸다. 먼저 타겟을 정하면 몇 개월간 미행하며 생활 패턴을 파악한다. 가족관계, 재산 규모, 성격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캐릭터를 만들어 접근한다. 때로는 잃어버린 아들, 때로는 손자, 때로는 조카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한다. 더욱 놀라운 건 김태식이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단의 일원이다. 변호사, 의사, 간병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공범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투입된다. 박노인에게 소개하려던 변호사도 이 사기단의 일원이었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 박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태식은 박노인을 몇 달간 관찰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자녀들과의 소원한 관계, 외로운 생활 패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등을 모두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40년 전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박노인이 그 시기를 그리워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미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한다. 김태식의 전과 기록,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조작된 사진의 원본, 사기단 조직도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아버지는 김민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서 웬만한 증거로는 믿지 않을 것 같다. 6. 폭로와 붕괴. 은미는 형 상영과 동생 민호를 설득해서 함께 아버지를 찾아간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간다. 세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다. 박노인은 자식들이 모처럼 함께 왔다고 반가워하지만 곧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다. 은미가 차근차근 김민준의 정체를 밝혀나간다. 먼저 조작된 사진을 보여주며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박노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 결과는 명확하다. 사진이 합성된 것이 분명하다. 더 충격적인 건 김태식의 전과 기록이다. 사기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았고 현재도 부산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동영상까지 준비해왔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노인들이 하나같이 김태식을 원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박노인은 큰 충격을 받는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속을 줄은 몰랐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는 감동, 그동안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민준이 집에 나타나자 상황은 급반전된다. 은미가 김민준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한다. 김민준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하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결국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태도를 180도 바꾼다. 김태식은 그동안 보여줬던 효자 연기를 집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낸다. 박노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어차피 몇 년 못 살 늙은이가 그 많은 돈을 혼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막말한다. 자식들도 재산만 노리면서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한다. 김태식의 진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동안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 공손한 말투, 세심한 배려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박노인을 향해 쏟아내는 독설은 정말 잔인하다. 외로운 노인네가 돈이나 많다며 비웃는다. 3천억이 뭐가 대수냐, 어차피 관 속에는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조롱한다. 더 충격적인 건 김태식이 박노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는 점이다. 자식들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거 맞지 않느냐며 상처를 건드린다. 그래서 가짜 아들한테라도 매달렸던 거 아니냐고 비꼰다. 박노인은 이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김태식은 자신의 범행까지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노인들을 속여왔다며 우쭐해한다. 모두 외롭고 돈 많은 노인들이었는데 조금만 관심 보여주면 쉽게 속더라고 말한다. 박노인도 그런 호구 중 하나였다며 조롱한다.
박노인은 김태식의 진짜 모습을 보며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토록 따뜻하고 효성스럽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는 기쁨, 그동안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온다.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지하다. 박노인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린다. 심장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상현이 급하게 아버지를 부축하지만 박노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김태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웃으며 연기 그만하라고 소리친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노인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다. 의사들은 고령이라 위험하다며 가족들에게 각오하라고 말한다. 세 자녀는 아버지 침대 곁에서 밤새 지킨다. 응급수술이 이어진다.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노인의 나이가 78세라는 점이 큰 변수다. 마취에도 위험이 따르고 수술 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세 자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평소에는 서로 만나기도 어려웠던 형제들이 아버지 때문에 한자리에 모였다. 상현은 회사 중요한 회의를 모두 취소했고 은미는 법정 출석도 연기했다. 민호는 자신의 수술 스케줄까지 바꿔가며 아버지 곁을 지킨다. 3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온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한다. 72시간이 고비라며 그 시간을 무사히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태식은 현장에서 체포된다. 은미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기 때문이다.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구속되며 과거 다른 사건들까지 합쳐져 중형이 예상된다. 사기단의 다른 조직원들도 줄줄이 검거된다. 가짜 변호사, 공범의사, 심지어 김태식에게 연기를 가르쳐준 연극배우까지 모두 잡힌다. 7. 화해와 용서. 박노인은 3일간의 의식불명 상태를 벗어나 깨어난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침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는 세 자녀의 모습이다. 모두 지쳐 보이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박노인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뒤늦게 깨닫는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다. 박노인은 자녀들에게 사과한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고집불통이었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김태식에게 속아서 자녀들을 의심하고 상처 준 것도 미안하다고 말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털어놓는다. 상현도 아버지에게 사과한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회사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버지보다 중요할 리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정말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한다. 은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다. 아버지의 구식 사고방식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안다고 말한다. 여자라서 차별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진심을 못 봤다고 후회한다. 민호는 의사로서 아버지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 환자들은 열심히 치료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의 건강은 소홀히 했다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주치의가 되어 건강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한다. 가족들은 서로 껴안으며 화해한다. 40년 넘게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박노인은 김태식 사건이 오히려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준 계기가 됐다며 다행이라고 말한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가족들은 교대로 아버지를 돌본다. 상현은 회사 일을 줄이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 은미는 매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온다. 민호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한다. 이런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김태식의 가짜 효도는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다. 돈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친절을 베푼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진짜 효도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비록 그동안 써먹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진짜 가족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박노인은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한다. 3천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가족회의를 연다. 박노인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한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에 동의한다. 각자 충분히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족들은 재산의 70%를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만 나눠 갖기로 한다. 8. 새로운 시작. 태어난 박노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 대저택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그만두고 상현의 집 근처로 이사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매주 주말이면 세 자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박노인은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느라 바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 40년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박노인은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 독거노인 복지시설과 고아원 운영비로 2,100억 원을 기부한다. 자신과 같은 외로운 노인들, 김태식 같은 사기꾼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노인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 김태식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그리고 과거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합쳐진 결과다.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8년의 실형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김태식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위로받는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재산과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박노인은 김태식을 면회한다. 원망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김태식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고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노인은 김태식에게 출소 후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김태식은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점차 박노인의 진심을 느끼게 된다. 1년 후 박노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다. 심근경색의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았다. 의사인 민호가 꼼꼼히 관리해준 덕분이다. 박노인은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진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사회 기부 활동도 보람차다. 상현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부사장이 됐지만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우선시한다. 매주 아버지와 골프를 치고 함께 여행도 다닌다. 아내와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모시는 남편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 상현은 아버지로부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한다. 은미는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격되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아버지 모시는 일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매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함께 문화생활을 즐긴다. 아버지와 함께 연극이나 음악회를 보러 다니는 것이 은미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 예전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와 딸의 끈끈한 정을 느낀다. 민호는 아버지의 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하고 건강한 식단도 짜준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아들로서의 효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다. 김태식 사건은 박노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교훈을 남겼다. 독거노인을 노린 사기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질적인지 알려지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예방 시스템도 구축됐다. 박노인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독거노인 보호센터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박노인의 새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상현 가족 4명, 은미 가족 3명, 민호 가족 4명까지 총 11명이 한자리에 앉아 있다. 박노인은 테이블을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한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며 대화를 나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저물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다. 1년 전 김태식 사건으로 쓰러졌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노인은 가족들에게 말한다. 자신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손자, 손녀들의 결혼식도 보고 증손자들도 보겠다고. 그러려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가족이 웃으며 박노인의 말에 동의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점점 짙어진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것처럼 박노인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김태식이라는 사기꾼이 가져다 준 시련이 결과적으로는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이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한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겠다고. 남은 인생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밤하늘이 박노인의 마음처럼 평화로워 보인다.